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2월 7일입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 북한 김정은 정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북한 김정은 정부의 불법 온라인 활동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를 억제하고 대응한다. 네. 여기서 불법 온라인 활동이라는 것은 그 북한에서 최근에 컴퓨터 기술자들이나 이 컴퓨터 기관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기업 또는 개인의 돈을 훔치거나 정보를 빼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불법 온라인 활동이라고 봐야 될 예. 텐데, 자, 이걸 이제 억제하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북한 김정은 정부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던데요. 어떤 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겠다. 네. 또 그와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큰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지금 예전에도 여러 차례 했었어요.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이런 네, 식으로. 친밀감을 계속 드러냈죠. 네, 그랬던 건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렇게 밝혔다는 거고요.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이시바 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서로 접촉한다. 그렇게 된다면 환영한다. 네. 다만 비핵화 문제만 거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도 네. 같이 논의해 준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은 가장 중요한 게 납치 피해자 문제였으니까 그것도 언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이야기를 했네요. 자, 미국과 일본 최고 지도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쨌든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정부에서는 좀 어떤 반응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화된 안보 협력 네. 이게 북한에게는 중대한 위협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더욱 강화하겠다. 아, 그렇군요. 이게 첫 번째로 밝혔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이 나토와 유사한 지역 군사 블록을 형성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한미일 삼각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네. 일단 예상되는 반응이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또 전략을 좀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북한 정책의 기본 방향이 이번에 드러난 건데요. 네. 지금 한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을 당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지금 심의 중에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또는 예. 대북한 정책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북 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네.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발표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다.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2기 때도 헌신하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강조를 했습니다. 1기 때와 달라진 점 없다는 것이고요. 바이든 정부와도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 방식에서는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 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 어떤 의제를 할지 구체적인 제안이나 계획은 아직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강력하게 좀 반발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미국의 정책에 맞서서 우선 반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쨌든 향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갖고 나올지 아무래도 예의주시해 볼 사항인데 네. 어떻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은 예. 대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기본 방향이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 이미 나름대로 기본 전략은 짜놨습니다. 김정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강경한 대미 발언, 군사력 강화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네. 전략인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해서 외교적 고립을 한편으로는 피하면서 예. 또 국제적인 지위도 강화하는데 지금 주력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친밀하게 회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외교 전략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을 뭐 최근에 이런 방향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꾸준히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이미 국가핵동력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기술 기관이에요. 그렇군요. 여기 소속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2022년에 외무성에 파견을 했습니다. 네. 외무성 대미 협상국 기술분과 일꾼들에게 파견을 한 건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지식, 그다음에 해외 기술 동향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제공을 해온 겁니다. 외교부 관리들에게. 네. 그래서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협상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핵시설 또는 핵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담에서 능동적으로 임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자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2022년에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가서 외무성 관료들 교육을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24년 11월 작년 11월에도 노동당 정치국이 외무성에 대미 외교 전략을 강화하라는 지시문을 내렸는데 그 지시문에 따라서 외무성은 이미 대미 외교 채널 활성화, 그다음에 미국 내 유력 인사들의 동향 파악, 그리고 대선 후보들 당시만 해도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의 외교 정책, 또 북한 관련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분석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외무성의 대미 기본 전략도 이미 다 정해놓고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외무성의 대미 기본 전략은 뭐냐? 군사적 긴장 고조 및 대미 압박.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예. 우방국을 통한 경제 지원 확보.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 군사 훈련, 다양한 무기 실험을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것.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무역으로 자립 경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은 대미 협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북한은 치밀하게 또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뭐 해리스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북한도 전략을 좀 수정이 아마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만약 북한이 그랬다면 어떤 전략을 좀 추진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될 네. 경우를 대비한 이른바 협상 전략 차원의 준비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6월에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준비한 것은 협상 카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대결 카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한편에서는 대미 협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해왔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7차 핵실험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 대결 다 준비하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하라라고 하고 지시만 떨어지면 네.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네. 7차 핵실험 준비도 한쪽에서는 준비를 해왔던 셈입니다. 이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네. 때문에 이제는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죠.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7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바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 친밀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자, 첫 번째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앞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 네. 이런 상황에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예. 구체적인 뭐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짜겠다. 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사실 뭐 이런 언급을 차치하고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종전선언 뭐 하고 평화협정 하겠다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푸틴 대통령 전화하고 그렇죠.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하고 이러고 예.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 중동 문제 해결하겠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뛰어다니고 호언했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네. 중국의 관세를 또 추가로 뭐 10% 한다. 뭐 뭘 어떻게 하겠다.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결해야 될 외교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외교 현안 가운데 어떤 게 제일 급하냐 이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북한과의 회담은 조금 순위가 사실은 조금 밀리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닌 듯 보이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어떠냐? 2024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외무성 대미 협상 준비 상무팀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급속한 관계 회복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작년 말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뭐 지금 뾰족하게 막 서둘러서 뭐 대화를 추진하기에는 뭔가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 모두 북미 정상회담을 아직은 급하게 지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하노이 회담 또 싱가포르 회담 두 차례 북미 회담이 있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 시기지만 어쨌든 시기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는 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자, 보십니까? 일단 회담이 성사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이냐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북한은 미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네. 또 미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주고받는 네. 것. 네.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전망해 보려면 2019년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네. 이때 합의 없이 결렬됐었는데 왜 결렬됐는지 이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당시 세부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뭘 제시했느냐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대신 대가로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예. 이게 북한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당시 영변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추출 시설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은 이미 우라늄 농축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개발로 이미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플루토늄 추출 방식의 핵무기만 폐기해서는
예. 안전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미국이 이미 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폐기하라는 뜻이었죠. 영변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 우리도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서로 주고받고 싶은 게 안 맞았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양국이 원래는 공동 성명도 발표하려고 서명 문화까지 만들어놨었는데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둘이 요구사항이 서로 안 맞는 바람에 점심 식사 원래 하고 예. 이 성명서에 서명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식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사인 취소됐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제재를 풀 것이라고 이 하노이 회담 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풀어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고 네. 특별차 타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회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마음으로 기차 타고 다시 북한까지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북미 대화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핵과 미사일 개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원했던 요구 사항과 수준, 지금은 각자 서로 요구 사항을 낮췄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 싶습니다. 현재 네. 확인되지 않은 예.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회담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일단은 쉽지 않은 것인데 이게 네.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회담은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성사된다면 양국은 요구치를 얼마나 낮췄을 것인지 네. 이게 지금은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로 벌써 5년,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새 북한은 핵 무기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절한 회담의 어떤 주고받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데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잘 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무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런 소식인데요. 대표님, 북한군은 지금까지 막대한 무기와 또 병력까지 러시아에 이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무기와 병력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쟁이 지금 종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네, 북한 정부가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제공 규모와 네. 군사 기술 협력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른바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군 소식통이 보내온 건데요. 지난 예. 2월 2일에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명령서를 국방성 장비총국, 그다음에 당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그리고 미사일 총국,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부 전투훈련국에 각각 하달했다는 겁니다. 네. 자, 명령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러시아에 제공할 무기 규모 및 품명,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어느 정도로 예. 다시 제공해라, 추가 지원해라 이런 구체적으로 내용. 했네요. 그다음에 네. 군사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식. 그다음에 세 번째, 전쟁 지원 병력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명령서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서를 받은 관련 기관들은 본격적인 무기 및 병력 추가 제공 준비와 군사 기술 협력을 실행하는 작업에 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그러면 러시아에 이제 무기를 추가로 제공한다. 뭐 어쨌든 이런 계획인데 제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얼마나 또 지원하게 됩니까? 사실 이미 뭐 무기를 엄청난 포탄을 지금 이미 제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방사포라든가 이런 뭐 단순한 포탄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무기까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더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무기 추가 제공은 국방성 장비총국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가 맡아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시기는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것 같다는 예. 겁니다. 그럼 어떤 무기를 추가 제공하느냐? 152mm, 122mm 포탄 수십만 발. 구체적인 그다음에 그 발수는 현재 저희들이 취재를 하지 못했지만 네. 대략 수십만 발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술 유도 무기,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도 같이 제공한다고 네. 합니다. 자, 러시아에 제공하는 계획은 이미 승인을 받아서 집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3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가 추가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무기를 추가로 보내는 것 말고도 병력도 지금 추가로 파병한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병력 파병은 인민군 총참모부 전투훈련국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예. 시기는 2월 초부터입니다. 어떤 부대를 그러면 어떤 병력을 파견할 거냐? 전자, 정찰, 특수전 부대 네. 그리고 기계화 보병. 그리고 단순히 이제 단순 보병이 아니라 기계화 병이 아마 지금 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병 부대 이렇게 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이고요. 러시아 파병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기획 지금 집행하는 단계에 있다는 건데요. 다만 몇 명이나 파견할 것이냐 병력 규모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파병 때 11군단 예하 4개 여단 12,000명을 지금 예. 파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그러면 대략 한 10,000에서 12,000명 규모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에 러시아와의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나왔습니까?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북한군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는 것도 걱정스러워하고 네. 있고, 그리고 전쟁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수백 기 네. 그리고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한다는 것도 우려스럽긴 한데 세 번째도 굉장히 우려를 예.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과 지금 불법 무기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술을 또 무기를 강화하는데 러시아 기술까지 활용한다? 네. 굉장히 지금 유엔과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기술 지원과 협력은 군수공업부와 미사일 총국이 지금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북한의 국방기술 실무대표단이 사실은 이미 지난 2월 4일에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양측 간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기술은 어떤 것이냐? 일단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는 정밀 유도 기술과 사거리 연장 기술을 네. 협조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분야에서는 항공기 조립 기술 그리고 첨단 레이더 체계의 핵심 기술 등을 이전받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기술을 제공받는 시기는 2월과 3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이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다. 이렇게 네. 그런 분석들이 좀 많았는데 북한이 만약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군사 기술을 도입한다면 북한군의 이 전력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일단 크게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공군 전력입니다. 네. 인민군 공군 전력이 한국군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진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물론 뭐 전력 수준을 떠나서 비행기 숫자도 많이 낡아 있고 또 부족하고 네. 또 우선 당장 기름이 없어서 훈련도 좀 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체가 너무 낡고 뭐 기술이 굉장히 오래전 기술이라 공군 전력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북한 정부는 인민군 공군력 증강을 위해서 지난해 2월 러시아에 기술 지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네. 명령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입이 성사될 경우에는 항공기 조립 생산 공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대표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러시아 방위산업체와 협력을 해서 기존 전투기 미그 29와 수호기 25 이 성능 개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항공기의 기체를 자체로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중 전력을 높이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이 미사일을 잘 발사하고 빠르게 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경보 장치, 레이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 기술 및 첨단 레이더 기술도 이 기회에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 한국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미사일의 숫자는 많고 네. 미사일 사거리도 굉장히 강력한 편에 속하지만
유도 기술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낮아요. 네, 정확도가 한국 같은 떨어지군요. 경우는 네. 한국의 유도 기술은 전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예. 명중률이 굉장히 높은데 북한이 지금 이 많이 발사해도 어떤 하나의 목표물을 맞추려면 이 유도 기술이 떨어지고 명중률이 낮으면 수십 발 수백 발을 발사해야 돼요. 네. 근데 한국군 같은 경우는 유도 기술이 높고 명중률이 높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똑같은 네,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 이번 기회에 이 정밀 유도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만약 미사일 유도 기술까지 지원받게 될 경우에는 남북 사이에 정밀 유도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와 또 병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또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제공받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종전 선언을 지금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무기와 병력을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북미 회담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전략 가운데에서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놓는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도 자립경제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는다. 그리고 군사력도 대폭 빠르게 강화해서 미국을 압박한다. 이게 다 협상 전술이에요. 네. 자, 근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미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계산일 거예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지렛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의 지렛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 과하면 네. 오히려 협상을 깨버릴 수가 있기 네.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압박할 수 있는 카드, 그래서 효과적인 지렛대로도 쓸 수가 있고. 근데 네.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를 얻어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이게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누구도 그렇죠.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이제 협상 국면이 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이 와중에 무기를 더 보내고 병력을 더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지에 병사들을 다시 죽음으로 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인민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병사들의 목숨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파병을 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빨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과 북한의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5시에 단파 590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 30분에 단파 5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